며느리는 남의 집 딸이라지만 집안의 기운은 그 며느리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기도 하지. 그 말을 처음 들은 날은 하늘이 흐리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던 늦가을이었다. 새벽 5시 밤마을 앞 골목길에 스쿠터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다. 강수지는 오랜만에 시댁을 찾았다. 아니, 결혼 이후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시부모님 댁을 방문한 날이었다. 서울 근교의 한 오래된 주택 붉은 벽돌이 바랜 지 오래고 마당에는 감나무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비닐 바구니 하나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안에는 제사상에 올릴 과일향 그리고 촛대가 담겨 있었다. 짙은 회색 롱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그녀는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2개의 제사상이 나란히 놓인 안채의 불단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향이 아직 은은히 퍼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먼지에 덮인 채 오래된 꽃병이 갈라져 있었다. 집 안공기는 묘하게 무거웠고 말 한마디 없이 남편 윤도현은 짐만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루에서 이 시아버지 윤기찬은 조용히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의 시선도 그녀처럼 2개의 제사상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단 한순간 그의 눈길이 수진을 스치고는 이내 다른 곳을 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제사 음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을 올리기 전 낡은 수건 하나가 향단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실밥이 해지고 빛이 바랜 그 수건은 마치 누군가의 기억을 닮은 듯했다. 묻고 싶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손 씻어라, 곧 밥 먹는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윤도현의 누나 윤지영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도 싸늘하지도 않은 공기처럼 건조했다. 수지는 손을 씻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 시누이가 아버지의 밥을 푸고 남편은 자신의 그릇을 챙겼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때 시아버지가 조용히 불고기 한 점을 그녀의 밥그릇에 놓으며 말했다. 먹게. 새벽부터 움직였으면 배고플 거야. 그 말에 온 식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고 지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도 안 계신데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대우 못하면서.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수지는 숟가락을 든 채 입도 떼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윤기찬의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산 사람의 마음을 되새기는 거야. 그 말에 더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고 지영은 고개를 돌려 고등어 조림만 집어들었다. 수지는 식탁 아래서 손이 떨렸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오래된 선풍기가 뿜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이 집에서의 첫 식사는 유난히 길고도 조용했다. 식사 후 수지는 조용히 뒷정리를 했다. 도현은 마당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무심했고 시아버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마루에는 다시 정막만이 흘렀다. 수지는 손목을 걷어붙이고 다시 불단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건함을 열다 피가 묻은 천을 발견했다. 색이 아직 짙게 남아 있었고 냄새도 묘하게 석연치 않았다. 누가 손 다치신 적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영은 마당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고 도현은 여전히 무심했다. 그녀는 그 천을 다시 조용히 씻어 빨랫줄에 널었다. 다시 불단을 닦던 손이 흑백 사진 하나에 닿았다. 사진 속 여인은
원형 얼굴에 정갈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맑지만 어딘가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지는 직감했다. 그분은 이 집의 어머니고 윤미정 여사였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일었다. 이 집에는 아직도 그 여인의 온기가 어딘가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해가 중천을 지난 뒤에도 집안은 묘하게 조용했다. 수지는 부엌으로 향했다. 오래된 찬장을 열어보니 다 쓴 소스병 먼지 낀 쌀통 삐걱이는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묵은지와 말린 무말랭이를 꺼내 나물 무침을 준비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장독대 위의 항아리 뚜껑이 덜컹거리며 마당에 울림을 남겼다. 그때 방에서 문이 살짝 열리며 윤기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에 사진 액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사진은 오래된 듯 희미하게 빛발에 있었고 고운 한복 차림의 여인 고 윤미정 여사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수진이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다. 누군가의 약혼자였던 듯한 반듯한 인상의 남자와 함께 서 있는 미정 여사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다. 수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윤기찬이 사진을 다시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갈 때까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밤 시댁에서는 제사 전날 저녁 상차림이 이루어졌다. 수지는 조용히 불단 앞을 정돈하고 밥을 안쳐 약고추장 시래기국 두부전을 준비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고 나갔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다. 늦은 저녁 식탁에 다시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하지만 오늘도 누군가 말문을 열지 않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밥을 푸기 시작했다. 그녀가 윤기찬의 앞에 그릇을 내려놓자 지영은 손을 뻗어 밥그릇을 밀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반찬 안 좋아해요. 엄마가 안 해주던 거니까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말 속에는 날이 서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윤기찬이 천천히 수저를 들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변하는 거다. 입맛도 마음도. 고인은 없어도 밥상은 남아있잖니. 그 말에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들고 국을 뜨기 시작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수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물을 데웠다. 그녀는 제기 그릇들을 깨끗이 씻으며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다 부엌 옆 찬장에서 떨어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손편지 몇 장이 있었다. 수첩 표지에는 흐릿하게 미정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고 속지에는 일정과 함께 짧은 일기 같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도현이 열이 올라 밤새 부채질을 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고추장을 엎질렀는데 내가 닦고도 꾸중을 들었다. 그래도 웃었다. 수지는 수첩을 덮으며 한숨을 삼켰다. 이 집의 기억은 말로 남겨지지 않았지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다시 봉투에 넣고 찬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말하지 않기로 대신 이해하기로. 제사날 아침은 유난히 더 조용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바깥은 어둠이 남아 있었고 부엌 창으로는 은은한 새벽 안개가 스며들고 있었다. 수지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불단을 정돈하고 제사 음식 준비에 들어갔다. 도토리묵, 무침, 도미찜, 고사리 나물, 잡채.
그녀는 미정 여사가 생전에 좋아했다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손질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차립니다.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아침, 부엌은 따뜻했지만 마루와 안방은 여전히 차가웠다. 기차는 한복을 차려입은 채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지영은 일찍부터 검정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실을 오갔고,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얼굴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식탁 위에 제사 음식이 하나둘 놓이자 지영이 수진에게 다가와 냉정하게 말했다. 며느리가 상 차린다 해도 엄마가 만든 맛은 안 나요. 그 말에 수진은 웃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으로 잡채를 다시 고르게 정리했다. 곧 지방실방이 걸리고 술잔이 채워지며 예가 시작됐다. 기찬이 조용히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릴 때 수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등이 오래된 담요처럼 휘었고 얼굴은 한껏 야위어 있었다. 마치 한 계절이 지나간 뒤에도 아직 겨울을 등에 지고 있는 노목 같았다. 제례가 끝나고 나자 식탁 앞에 모두 모였다. 하지만 여느 집처럼 조용한 감사 인사나 추모의 말은 없었다. 그저 수저 소리, 국물 뜨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 침묵만이 흘렀다. 수지는 불고기 한 점을 기찬의 접시에 놓았다. 그의 손이 그 접시를 가만히 잡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영이 그걸 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거 안 좋아하셨어요. 엄마 생전에 늘 간이 세다고 했잖아요. 말은 또 한 번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수지는 손을 떼려 했지만 기찬이 수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이제 누가 챙겨주는지 보려고 먹는 거다. 그 말에 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도현은 숟가락만 들고 국을 계속 휘저었다. 그날의 제사 밥상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마음은 모이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갔다. 식사 후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기름 묻은 접시, 굳은 국물 굳은 침묵을 하나씩 치우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쳤다. 여기서 나는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걸까? 그 순간 마루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기찬이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빈 찻잔에 물을 따랐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마루에 다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그가 말했다. 수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기차는 찻잔을 그녀 쪽으로 밀며 조용히 말했다. 차 한 잔 마셔보게. 따뜻한 마음은 입으로도 전해진다.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찬바람은 여전히 집 안 구석구석을 헤집고 있었다. 마루의 유리창에 김이 서려 있었고 안방 벽지 위엔 낡은 자국이 더 선명해졌다. 기차는 감기 기운이 있는 듯 기침 소리가 거칠었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생강차를 끓였다. 무쇠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부엌은 잠시 따뜻해졌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지영은 식탁 위 생강차를 슬쩍 보더니 투명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런 걸 누가 마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수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도연은 신문을 펼친 채 말이 없었고 기차는 식사를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탁에는 찬밥이 식고 있었고 수진의 국 한 그릇만 김이 나고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고요한 부엌 차가운 나무 의자. 혼자 먹는 밥상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졌다.
그날 오후 수지는 집 안청소를 하다 낡은 찬장 아래 깊은 틈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거칠게 접힌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미정 여사와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전통시장의 골목 어기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서 서 있었다. 수지는 순간 그 사진을 꼭 쥐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정 여사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졌다. 무엇이 이 집을 만들었고 또 무엇이 이 집을 가라앉게 했는지를. 그날 저녁 기차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그 앞에 놓였고 수지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기차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약혼했던 사람이었지. 음악 선생이었어. 가난했지만 참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는 눈을 감은 채 오랫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는 반대했고 결국 미정이는 이 집에 들어왔다. 이 사진은 미정이가 나한테 직접 줬어. 아무 말 없이. 그냥 접어서 찬장 안에 넣었지. 수지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 이야기를 기억으로 받아들였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깊은 감정을 전달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그날 밤 기차는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와 수진 옆에 앉았다. 미정이는 늘 부엌에 있었지. 말없이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찬물에 손이 트면서도 아랫목에 앉아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지.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너를 보면 그 시절 미정이가 생각나. 꼭 그 모습이야. 수지는 가만히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게 있다면 그건 어쩌면 밥상 위에 옹기였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부엌의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렸다. 기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을 꼭 누가 지켜야 한다면 난 네가 그랬으면 좋겠구나. 며칠이 지나고 찬바람은 다소 누그러졌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의 바람은 더는 날카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다. 기차는 몸이 더 약해졌고 방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지영은 병간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도연은 말없이 바깥일을 핑계 삼아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그 가운데 수지는 하루 세끼 밥을 지으며 문을 열고 안부를 묻는 일도 방 안까지 국을 들고 들어가는 일도 당연한 듯 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기차 내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은 깊고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생강과 대추 감초를 넣은 끓는 물을 준비해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조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속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녀는 손수건을 접어 그릇 받침 삼아 조심스럽게 건넸다. 기차는 손을 떨며 그릇을 받았다. 그의 눈이 수진을 바라보았다. 네가 여기 와서 처음 해준 게 따뜻한 물 한 잔이었지. 그는 웃지도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수진이 준비한 밥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풍성했다. 된장국, 고등어 조림, 김치전 나물 3가지에 따끈한 밥 한 그릇씩. 단출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다. 식사 중 도연이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이거 된장국 예전에 엄마가 끓이던 맛이랑 비슷하네. 그 말의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지영이 국 한 숟갈을 뜨고 조용히 말했다. 묘하게 익숙하네. 엄마 된장 냉이 좀 넣고 멸치 우린 거지.
수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님이 쓰시던 된장 단지 아직 장독대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물 비율도 따라 해봤어요. 기차는 수저를 놓고 조용히 말했다. 미정이는 반찬 몇 가지 없어도 국 하나는 꼭 제대로 끓였지. 도현이 국을 더 떠가며 말했다. 엄마가 국을 잘해서 어릴 땐 밖에서 밥 안 먹는다고 친구들이 놀릴 정도였죠. 그 말에 잠시 잊힌 웃음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그 순간 지영이 고개를 들며 수진을 바라봤다. 음식만 잘하는 게 아니네. 기억도 살리네. 말투는 여전히 도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이전과 달랐다. 수지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물었다. 기억이 남는다는 건 누군가 그걸 지키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날 밤 수지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마루에 나와 앉았다. 기차는 난로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수진이 열어보니 낡은 종이봉투와 작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미정이가 남긴 것들이다. 이 집의 한쪽을 지켜온 것들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언젠가 네가 이 집을 지킬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았던 것 같다. 그 말에 수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조용히 봉투를 가슴에 안고 입을 열었다. 그럼 이제 저는 이 집을 제 자식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고민해야겠네요. 그 말에 기차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는 사람이 기억하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봄 기운이 들어서기 시작한 어느 늦겨울 아침 창문을 열자 찬 공기 사이로 미세하게 매화 향이 스쳤다. 수지는 이불을 털며 문득 생각했다. 이 집은 겨울이 길다. 하지만 봄이 안 오는 건 아니구나. 기차는 최근 몇 주간 말을 아꼈다. 더 이상 오랜 시간을 앉아있지 못했고 밤마다 기침이 길어졌지만 수진이 끓인 배숙은 유일하게 넘길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다만 그가 앉은 자리를 덮고 마루 밑으로 새는 바람을 막았고 마당에 볕이 드는 쪽으로 의자를 옮겼다. 어느 날 도연이 문득 말했다. 아버지 주치의가 장기 요양보다는 가족 돌봄이 낫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전부 말끝을 흐리는 그를 대신해 지영이 말했다. 차라리 요양병원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솔직히 간호는 전문적으로 받아야지.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다.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는 아버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를 기억해야 해요. 그걸 잊으면 집도 그 자리를 잊어요. 기차는 작게 웃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자리가 좋다. 비가 새고 문풍지 바람 들어와도 여기가 좋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고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수지는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 병간호 방으로 바꾸었다. 낡은 벽지 위에는 가족 사진과 어린 시절, 도연의 송을씨 그림, 그리고 미정 여사의 장롱 안에 있던 손수 수놓은 베개싯이 걸렸다. 그녀는 그곳을 다시 사는 방이라고 불렀다. 며칠 뒤 기차 내 증상이 심해졌고 의사가 정기왕진을 왔다. 의사는 안채에서 진료를 마친 후 수진을 따로 불렀다. 환자분이 요즘 편안해 보입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가족 다이어리 같은 건 안 쓰시나요? 정서적으로 남기고 싶은 게 많아 보이셔서.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미정 여사의 수첩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하얀 공책을 꺼내 제목을 썼다. 집이 나를 기억하게 하려면
첫 장에는 이렇게 썼다. 나는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 집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그녀의 다이어리를 우연히 펼쳐보게 되었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도연은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 다시 집 전체 페인트 칠할까? 아버지 계시는 동안에라도 조금 더 환하게. 그 말에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머님이 쓰시던 커튼도 새로 달고 며칠 뒤 집안 전체에 새 페인트 냄새가 은은히 돌았다. 오래된 목재 틈에는 코르크로 마감이 되었고 마루는 윤기가 돌아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당에는 작은 목자의 테이블이 놓였고 기차는 거기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편안해졌다. 어느 늦은 오후 기차는 도연에게 말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 이 집은 집값보다 더 큰 걸 남기고 싶다. 누가 여기서 살든 간에. 그 말에 도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아마 집이 아니라 기억일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수진이죠. 기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그 아이는 떠날 줄 몰라서 여기 남은 게 아니야. 떠나도 될 때 남은 거지. 그게 다르다. 며칠 후 수지는 가족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을 썼다. 오늘 이 집은 처음으로 다 같이 밥을 먹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기억은 음식보다 오래 가고 온기는 사람을 따라 집안에 스며든다. 그날 저녁 기차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어떤 기침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누운 자리엔 수진이 접어놓은 손수건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열쇠 하나와 봉투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집은 문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비로소 들어가는 거다. 초봄의 바람은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기억을 스쳐 지나갔다. 기차 내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만 참석한 소규모 의식이었지만 한 사람의 삶을 기리는 마음만큼은 컸다. 상복을 입은 지영은 처음으로 수진에게 수건을 건넸고 도현은 조용히 조화를 들고 빈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다. 그러나 수진이 장례용 떡국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지영이 뒤에서 말했다. 그만해도 돼. 이제 식구잖아. 같이 앉아.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다. 기차 내 영정사진은 여전히 그 미소 없는 표정이었지만 보는 이들마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는 듯 했다. 장례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다음 날, 수지는 혼자서 기차 내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안방 장롱 속 맨 아래 서랍에는 작은 나무함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손편지 몇 장과 오래된 사진 2장, 그리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지나 이 집은 오래된 나무와 같아서 겉은 갈라졌지만 속은 아직 따뜻하다. 나는 네가 이 나무를 가끔이라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랐다. 네가 해낸 일이야. 그 옆에는 미정 여사의 흑백 사진 그리고 수진이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의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다. 기차는 두 여인의 사진을 나란히 간직해왔던 것이다. 며칠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버지가 선택한 거지만 우리 마음이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말야, 너 이 집에 계속 있을 거야. 수지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있을 거야.
누가 머물고 누가 다녀가든 이 집엔 기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난 그 기억을 외롭지 않게 하고 싶어.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어릴 적 도연이 썼던 가계부 노트 낙서 어머니가 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이거 어릴 적 엄마가 쓴 건데 지금에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그는 수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미정 여사의 글씨였다. 언젠가 내가 없을 때 누군가 이 집을 잘 돌봐주길. 피부티든 아니든 마음이 닿은 사람이면 된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래도록 말없이 그 글을 쳐다봤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 앞 우체통을 정리하다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보낸 이 없음, 받는 이는 그녀.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기찬의 마지막 편지였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누군가 이 집 앞 마당을 쓸고 물을 드고 국을 끓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람일 거다. 나는 네가 그 사람이길 바란다. 그리고 고맙다. 며느리 아닌 딸로 웃어줘서. 그 밤 수지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불단 아래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미정 여사의 사진 앞에 잔 하나를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그날 새벽 기찬의 방 창문이 열렸다. 밖에서는 첫 제비가 지붕을 스쳐 지나갔다.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